우리가 3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그 주택 6억 이상 계약하는 그 매수인은 반드시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2020년 3월에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 중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6억 이상 전국의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은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비규제 지역이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과열 지역이 있고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은.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매매 금액 6억, 비규제 지역 6억이죠.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다음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입니다. 이 매수한 매수인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 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아래에 있는 빨간 글씨 제출한 투기 과열 지구, 여기는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매수했을 때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추가된 게 9억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소득 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 계약서, 객관적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금 조달,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무엇이 바뀌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그 계획서가 이랬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했죠. 현행입니다. 증여 상속 얼마, 현금 등 기타 얼마, 금융기관 대출액 얼마, 그 밖에 차입금 얼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개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자, 보시면은 좀 더 세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증여 상속 얼마인데 누가 증여했냐, 부부냐, 기타, 뭐 형이냐, 동생이냐, 직계 비전속, 뭐 여기 요거 체킹하게 돼 있고요. 부모, 뭐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런 식으로 기타 뭐 삼촌이냐 뭐 이런 관계 적게 돼 있고요. 다음 현금 등 기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요 건데요. 요 사항이 보유 현금 기타 자산에서 종류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체킹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액도 이렇게 단순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얼마였고 신용대출이 얼마고 기타 대출이 얼마고 대출 종류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에 나눠져 있고요. 그 밖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부부가 얼마냐, 직계비손속이 누가 관계, 아버지가 얼마였냐 어머니가 얼마였냐, 삼촌이 얼마였냐, 뭐 무슨 뭐 조카가 얼마였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총 거래 금액 얼마고 계좌이체 등 금액 이렇게 얼마 작성이 되어 있고요. 보증금 대출 승계 및 금액 얼마 작성이 되어 있고 현금 지급 등 기타 금액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더 지난번에 계획서보다 더 세분화되고 자세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 투기과열 지구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인가? 아니면 일반 지역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서울이죠. 서울은 지금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 내지는 투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보시면은 뭐 투기과열 지역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여기 해당되고요. 다음 이제 여기 이 지역 여기 보시면은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 살펴보시면은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시고 대구, 유일하게 경상도 대구 수성 쪽이 투기과열지구예요.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자기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 금액이 어느 금액, 지난 시간에 한 어느 금액이 그 신고 금액인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전 지역이 그 조정 대상 지역 아닌 지역도 6억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6억 이하짜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그 6억 이상 되는 매수할 주택을 6억 이상 되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집 구입 시 제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증빙 자료. 그것이 무려 14종이 됩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재 유형,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잔액 증명서, 잔고 증명서,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주식 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 소득 금액 증명원, 원천 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등,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회사 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 증빙 서류, 이런 증빙 서류들을 여러분들은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빙 서류를 그때 신고할 때 같이 한꺼번에 다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아니면 추후에 보완해서 필요에 의해서 관계 기관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토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 질의응답을 했는데 어떤 것이 질의했고 응답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 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 자료 제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3월 13일 이전에 계약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월 13일 이후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 취득가액의 100분의 2입니다. 100분의 2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면은 2천만원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은 이걸 깜빡하고 있다가 참 이거 시행됐다고 해서 나중에 뭐 그 이런 주택 자금 조달 뭐 입주 계획서 작성하라고 하니까 계약일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경우가 부동산에서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보통 중개계약을 부동산에서 많이 하죠. 부동산에서 중개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 경우 매수인이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요 주소로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통상 부동산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신고하는 신고서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통상 보면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과거에 60일이었는데 지금은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30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도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할 때 일괄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죠. 매수인이 작성하죠.
그래서 30일 계약하고 나서 잔금 때 30일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시간을 맞춰서 매수인이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재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부득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다만 이때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먼저 실거래 신고 제출하고 나서 그 일반인들이 그 요 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하거나 대리를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 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까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 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 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요 사항에 대한 그 부가 설명이 아마 사항에 있을 겁니다. 사항에. 그래서 사항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임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설명이 되겠죠. 사망도 3번 문제도 아마 4번 문제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 또는 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한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 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정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한다.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임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 상속, 차임 등 자금 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는데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 상속, 차임 등 자금 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것이 중요하게 보십시오. 계획 중의 내용을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 조달 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신고 시 모든 제출 항목별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서류는 제출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국토부나 또는 신고관청이라면 뭐 세무서가 되겠죠. 여기서 야 이거 이상하다. 요거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를 아마 제출해라. 그러면 그때 제출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 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예금 잔액 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실거래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 형태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자금 조달 계획서 해당 항목에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 보유 형태 기재하는 것이 객관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실거래 신고 시점에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의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에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 자료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건 뭐 말 그대로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제출 예시. A가 보유하던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주식 매각 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 중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칸에 기재하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칸입니다. 증빙 자료로는 주식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B. B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예금액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금액이죠. 상속금액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증빙 자료로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6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요구 처분 대상이다 이거죠. 이 내용은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5번, 6번은 어떻게 보면은, 증빙 자료 제출하는 거, 5번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제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9억 이상 해당되는 거래에서 나올 부분입니다. 7번.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완한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세부적으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 증여를 했고, 누가 상속을 했고, 차입금은 어떤 식으로 누가 차입금을 했고, 꼭 해당하는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체크하고 그 금액은 합산된 금액이랍니다. 합산. 자, 8번.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 조달 자금 지급 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 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한 경우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 계좌이체 등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금액, 계약 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 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한다. 세 번째,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금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통상 보면은 요즘 현금 거래가 거진 없습니다. 은행도 가지도 않고, 즉석에서 이체를 하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계약 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 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 만약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 또 매도인의 대출한 것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게 지금 계좌이체 금액 요거에 대한 뭐 해당 금액 맞고요. 그래서 요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서두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한번 맞춰보고요. 다음은 직접 우리가 서류를 놓고 직접 한번 칸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한번 놓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시면은 제출인 성명이 있고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있죠.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뭐 그냥 작성을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1번 자기 자금 조달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이 있습니다. 입주 계획.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자, 여기서 자기 자금이 있고 또 차입금 등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 자금에서 금융기관 예금액, 내가 뭐 예금으로 얼마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예금액 기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주식이 얼마 있고 채권 얼마 있는데 이거 매각해서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증여 상속란이 있죠. 증여 상속, 증여받고 상속 금액이 얼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부부 뭐 직계존 비속, 그 밖의 관계 해가지고 관계를 체킹을 하시고 그 밖의 관계 체킹하시고 또 현금, 그 밖의 자산 요거 기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금의 소개가 있습니다. 소개를 쓰시면 돼요. 이거 소개는 다 합친 금액이죠. 합한 금액이죠. 다음 이제 차입금이죠. 이게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에서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얼마 대출을 한다, 신용대출이 얼마다, 그 밖에 대출 뭐다 해가지고 그 합계액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신용대출이 얼마, 그 밖에 대출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합계액을 여기다 쓰고요. 다음 기존주택 보유 여부, 집이 있다 없다, 몇 건 있다, 이거 쓰셔야 되고요. 다음 임대보증금이죠. 임대보증금 끼고 매수하는 경우 보증금이 얼마다 되고, 그 밖에 차입금, 이제 회사 지원금, 사채, 그 차입금을 누구한테 얼마 빌렸다는 얘기죠. 부부간에 있고 직계존 비속이 있고 그 밖에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소개가 여기 있습니다. 소개.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소개, 자기 자금에 대한 소개, 요게 합친 금액이 이제 총 매수 대금이 되겠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4번에 이제 조달 방식이 나오죠. 조달 방식입니다. 총 거래 금액, 요 총 거래 금액하고 요 위에 합계금하고는 같아야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좌이체 금액, 얼마 계좌이체가 된다.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보증금, 아니면 대출, 뭐 매도인이 뭐 얼마 대출이 있는데 승계한다, 이런 금액 기재하면 되고요. 현금이 그 밖에 여기서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요거 지급 사유, 요거 꼭 기재한. 그래서 현금 국세 세무서나 이런 데서 요 현금 요거 이동을 굉장히 유심하게 바라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현금만큼밖에 지급 방식이 있다는 얘기는 요걸 가장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이 있습니다. 입주 계획. 뭐 본인이 입주한다, 입주 예정 시기 언제 입주한다, 그리고 임대한다 하면은 전세, 월세, 그 밖에 무슨 뭐 재건축 등 뭐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연월일 쓰고 제출인 넣고 서명합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것으로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뭐 번거롭습니다. 참 뭐 내 돈 갖고 내 집 사는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나 해가지고 참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상 뭐 근데 해보다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그래서 아마 주변에 그 부동산에 경험 많으신 부동산의 사장님들은 충분히 많이 해보셨을 거로 아시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면은 뭐 그 쉽게 하실 거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예전에 경험으로 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공동 구매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요새 흔히 하는 부부간에 공동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형제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구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80% 90% 이상이 이제 두 명이 하는 그 참 공동 구매를 하는데, 물론 뭐 3명, 4명, 5명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특히 각별히 조심할 거는, 예전에 이 계획서, 주택 취급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 뭐 6억 이하 되는 경우, 3억 이하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뭐 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 이상 돼 가지고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꼭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매수할 경우 미성년자하고의 매수는 극히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세무서에서 그 부분은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아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 추적을 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그 심하게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참 조심하셔서 뭐 작성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진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